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요일 아침 7시 반,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유진이 벌써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아침 루틴은 언제나 똑같았죠. 먼저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마지막에 립스틱까지 발라야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어요. 오늘도 체육 수업이 4시간이나 있어서 편한 차림이 최고였죠. 부엌으로 나가니 준이가 벌써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른 딸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예의는 잃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나와서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광주 출장 가야 해서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광주 출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사 지점장인 아내가 광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요즘 부쩍 많아졌거든요. 한 달에 2번도 넘게 광주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점 관할이 서울 강남인데 굳이 광주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딱히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회사 일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지점장이라는 자리에 걸맞게 항상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몇 시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 밤늦게 될 것 같아요. 저녁은 먹지 말고 기다리지 마세요. 유진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는 동안 서로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호텔 카드키였는데 그것도 강남의 유명한 호텔 카드키였습니다. 이상했어요. 광주 출장을 간다던 아내가 왜 강남 호텔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회사 모임이나 접대로 사용한 카드키를 까먹고 가지고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유진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었어요. 완벽주의자인 아내는 가방 정리를 할 때도 필요 없는 건 절대 넣어두지 않거든요.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향했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체육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 카드키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유진은 아직 광주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카드키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딸이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좀 피곤했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많이 늦었네요. 광주까지 가느라 고생했죠라고 말하니 유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응, 정말 힘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씻고 잘게요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출장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침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화장실까지 가져가는 유진이 휴대폰을 놓고 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눕자 저도 옆에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잠든 척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정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를 갑자기 이상하게 보는 내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호텔 카드키는 분명히 현실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광주 출장이라며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쁜 듯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쩍 카드키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여보, 어제 현관에서 호텔 카드키 하나 주웠는데 유진 건 맞아요?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더니 곧바로 웃으면서 아, 그거요? 예전에 회사 워크숍 때 사용한 건데 가방 정리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 유진이라면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유진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만약 뭔가 다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서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체육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인 민수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민수야,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17년 정도 됐나? 응. 왜 갑자기? 그냥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나 싶어서.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준호야, 혹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민수는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경험상 남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 맞더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유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재정 관리는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카드 내역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유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광주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광주가 아닌 강남 지역에서 결제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꽃집, 그리고 호텔까지. 특히 호텔 결제 내역을 보니 바로 어제 현관에서 주었던 그 호텔 카드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광주 출장이라고 하면서 왜 강남에서 돈을 썼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출장이라고 했던 날마다 강남의 같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같은 꽃집에서 꽃을 사고 같은 호텔에서 결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 먹기에는 너무 비싼 점심값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혹시 회사 동료와 함께 갔을 가능성도 생각해봤지만 꽃집에서 꽃을 사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출장을 가면서 왜 꽃을 살까요? 그것도 매번 같은 꽃집에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호텔 결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결제되고 있었는데 이 시간대는 출장 업무를 보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면 오전에 미팅을 하고 오후에도 일정이 있기 마련인데 한가한 오후 시간에 호텔에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카드 내역을 프린트해서 달력과 대조해봤습니다. 유진이 광주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짜와 강남에서 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누구와 만나는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회사 일로 강남에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꽃집과 호텔 결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점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는데도 입술에는 립글로스가 발려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광주에서 뭐 했어요? 어떤 일로 출장을 간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아, 신규 지점 개설 관련 업무였어요. 지역 담당자들과 미팅하고 그랬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고 평소보다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유진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려고 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주말이 되자 마음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유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토요일 아침 유진이 또다시 광주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출장을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 출장을 그렇게 싫어하던 유진이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간다 싶었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나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인터넷에서 차량용 추적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당일 배송이 가능해서 오후에 받을 수 있었어요. 추적 장치를 받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낸 후 유진의 차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추적 앱을 설치하고 확인해 보니 유진의 차는 광주가 아닌 강남에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지난번 카드키를 주었던 그 호텔 근처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에도 유진은 또 광주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준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적 앱으로 유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를 호텔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혹시 유진이 나를 알아볼까 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호텔 로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는데 커피를 마셔도 입맛이 없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호텔 입구를 촬영해두고 시간도 기록해놨어요. 2시간 정도 후에 유진과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둘이 나올 때는 더욱 친밀해 보였어요.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유진의 대학 앨범을 뒤져봤더니 찾을 수 있었어요. 유진의 대학 동창이자 과 대표였던 김지훈이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한 후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결혼식에도 참석했었고 가끔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다고 유진이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다시 연락하게 된 걸까요? 유진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광주 출장이 힘들었다며 피곤해하는 모습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연기하는 것처럼
부위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광주에서 어떤 일 하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진은 또다시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신규 지점 관련 업무요. 지역 관리자들과 미팅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어요. 거짓말을 하는 유진을 보니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뒤져봤어요. 호텔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였는데 유진은 워낙 깔끔한 성격이 별다른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수 냄새가 평소와 확실히 달랐어요.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마 지훈이 선물한 향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다시 유진이 광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뒀어요.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미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적 장치로 유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따라갔는데 역시나 강남에 그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과 지훈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친밀한지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든 걸 기록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유진을 다그쳐서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유진과 지훈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목요일 저녁, 유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일인데 아마 피곤해서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진의 생일을 입력해봤어요. 다행히 맞았습니다. 아직 남편을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었죠.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지훈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화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이 유진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유진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준이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지훈이 다음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자. 준호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이혼 절차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유진은 준이는 어떻게 하지? 양육권 문제가 복잡할 것 같은데라고 답했어요. 지훈의 답변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준이도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자. 내가 변호사니까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있어. 준호는 교사라서 경제력이 우리보다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읽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지훈이 유진에게 자신의 법무법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한 메시지도 있었고, 유진도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답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준이의 학교 전학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지훈이 사는 곳 근처에 좋은 학교로 옮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이 완전히 해체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당장 유진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샤워 소리가 들려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은 사진으로 찍어둔 후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뒀어요.
유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일 또 광주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유진의 연기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다음 날 유진이 출근한 후 혼자 남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유진과 지훈의 계획도 파악했으니 나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혼과 양육권을 가져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유리할 거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더 명확하게 촬영하거나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 말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대화가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이 광주 출장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도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확실한 증거가 많을수록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고 특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유진과 지훈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준이까지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다음 주 유진이 또다시 광주 출장을 간다고 하자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 휴가를 내고 유진을 미행해서 지훈과 만나는 모든 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했어요. 점심을 먹고 쇼핑몰에서 옷을 사주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촬영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유진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키스하는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도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휴대폰 메시지, 스크린샷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표 자료를 만들 때처럼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뒀습니다. 변호사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니 이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줬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양육권은 당연히 나에게 올 거라고 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법정에서 공개하기 전에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중에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다음 달에 유진의 사촌 결혼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 폭로하기에는 완벽한 장소일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사를 하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해두기로 했어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부로서 축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축사 대신 유진의 불륜을 폭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후 2주일 동안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결혼식장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신랑 측에서 축사 중에 사진도 보여줄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무대가 준비된 셈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면서 또다시 광주 출장을 몇 번 더 갔다 왔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지훈과 만나러 간 거였죠. 이제는 거짓말하는 유진을 보는 게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만나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폭로한 후에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유진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마지막 준비로 준이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아빠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이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요즘 자주 외박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유진은 내일 결혼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마워하면서도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깜짝 선물이 될 거였어요. 유진도 지훈도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일 결혼식이 즐거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기대된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곧 유진이 나와 준이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은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며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지훈도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어요. 2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들었죠. 유진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폭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프로젝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에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마이크 상태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지훈도 보이더라고요. 유진과 눈을 마주치며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 신랑이 입장한 후 사회자가 축사 순서를 안내했어요. 신부 측 가족을 대표해서 준호 씨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라고 소개하자 유진이 자랑스러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모르면서 말입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먼저 평범한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축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신부 신랑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해왔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첫 번째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유진과 지훈이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제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 아내의 대학 동창인 김지훈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하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몇 달 동안 광주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김지훈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데이트 장면들입니다라고 설명하자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계속해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사진과 동영상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유진과 지훈의 대화 내용이 나타나자 하객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다음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자는 지훈의 메시지와 준이까지 데려가자는 계획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제 아내와 김지훈 변호사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제 딸까지 뺏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5년 결혼 생활의 결말입니다라고 말을 마치자 결혼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 지훈은 어느새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뻔뻔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특히 유진의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유진에게 다가갔을 때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여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와 준이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신부 측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이해해줬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와서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유진은 친척들과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결혼식장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유진과 지훈의 불륜 사건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유진의 회사와 지훈의 법무법인에까지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들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으니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었죠. 결혼식장에서의 폭로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유진이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을 통해 보험사 전체에 불륜 소문이 퍼졌고 며칠 후 유진은 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업계라서 임직원의 스캔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천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점장에서 평직원으로 격하된 상황이었죠. 더욱이 회사 내부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훈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신뢰도가 생명인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의뢰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혼 소송이나 가정 분쟁을 담당하던 지훈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누가 불륜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가정 문제를 맡기겠어요? 결혼식 폭로 영상이 인터넷에도 퍼지면서 지훈의 법무법인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지훈 때문에 법무법인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지훈은 법무법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10여 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한번 평판이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불륜 스캔들은 변호사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나는 이혼 소송 준비에 착수했어요. 결혼식에서 공개한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완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상대방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메시지까지 있으니 재판부에서도 유리하게 판단할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유진 측은 제대로 된 반박도 못했습니다. 유진이 선임한 변호사조차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산분할에서도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유진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권 문제는 아무런 이해 없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준이도 엄마의 행동에 실망해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지훈이 양육권까지 가져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셈이었습니다. 유진과 지훈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은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유진 탓으로 돌렸고, 유진은 지훈이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계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훈은 법무법인에서 나온 후계인 사무실을 차렸지만 의뢰인이 거의 없었고, 유진도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진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는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럭셔리한 데이트를 즐겼지만 이제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도 어려워졌고요. 준이는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자신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아빠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런 일을 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말해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진 측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면서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해 줬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게 정리됐지만 유진과 지훈의 몰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지훈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서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고 들었고, 유진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륜 스캔들 때문에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준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학교 동료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폭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나에게 동정과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나와 준이를 안타까워했어요. 준이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준이를 더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준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어요. 예전에는 유진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주말에도 혼자 준이를 돌봐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었어요. 교사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덕분에 당분간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유진의 명품 취향이나 비싼 외식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준이와 둘이 사는 소박한 생활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진과 지훈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유진은 결국 보험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불륜 스캔들 때문에 쉽게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한번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우는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해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거의 없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륜 스캔들뿐만 아니라 동업자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다는 비도덕적 행위까지 알려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한 셈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진과 지훈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역경을 함께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고 해요. 지훈은 유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유진은 지훈이 자신을 제대로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사랑한다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과 딸을 버리려던 그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도 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체육 교사였지만 이제는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싸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특히 여교사들은 나의 행동을 매우 지지해 줬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실한 증거로 폭로한 것이 통쾌했다면서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진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와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를 더 따랐던 준이가 이제는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준이는 가끔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지만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연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준이를 잘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서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준이와 단둘이 사는 평화로운 일상이 최고예요. 가끔 유진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았던 과거보다 진실한 현재가 훨씬 소중해요. 준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